거친 물살에 몸을 내맡긴 사람들. 이들의 혈관은 강이 흐릅니다. 실핏줄처럼 퍼져나간 물을 따라 이동하는 무수한 생명들. 물은 마침내 하나의 강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강을 삼키는 강, 콩고강입니다. 길이 4,700km에 달하는 거대한 콩고강. 최대 수심 1,50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입니다. 일곱 개의 큰 급류지대. 어떤 배도 이 강 전체를 항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콩고강은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허파인 콩고 분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적도를 거쳐 열대림을 지난 강은 멀리 대서양으로 흘러듭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심장부에서 뻗어나간 물줄기가 하나의 대동맥으로 연결되는 곳. 사람들은 콩고강을 아프리카의 척추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제대로 탐사하지 못한 마지막 공간 가운데 하나인 콩고강. 그런데 이 콩고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에 무엇이 사는지 이들은 꿰뚫고 있죠. 급류지대 옆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와게냐족입니다. 과거 탄가니카 호수 옆 탄자니아에 살던 와게냐족은 급류를 따라 이곳 고요마 폭포지대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급류 지역에다 바구니를 걸어놓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콩고강의 거센 물살은 물고기들이 치고 올라오기에 벅찹니다. 타이거 피쉬와 같은 덩치 큰 물고기도 예외는 아니죠. 물살에 떠밀려 뒤로 밀리는 물고기가 바구니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 2번, 아침 6시와 저녁 5시에 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이들에겐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바구니에 들어갔다 물에 빠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와게냐족 마을에선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물고기를 잡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습니다. 와게냐족은 잡은 물고기를 습관처럼 입에 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자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가 바구니에 걸리면 이들은 잡지 않고 바로 놔줍니다.
물살이 세면 셀수록 큰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이들이 급류지대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류는 목숨을 앗아가는 두려운 곳인 동시에 먹을거리를 주는 풍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콩고강에는 체보와 같은 몸길이 1m가 넘는 거대 민물고기들이 삽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있는 타이거피쉬는 오직 콩고강에서만 삽니다. 잡은 물고기는 작업량이나 일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우선 크기와 수에 따라 비슷한 양으로 무더기를 만듭니다. 선택은 연장자 순으로 이루어지죠. 물고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간혹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게 되면 고기를 잡을 수도 나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툼이 일면 사람들은 강에 가서 기원을 합니다. 마을 족장은 닭을 조상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마을의 평화입니다. 이들은 콩고강에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정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개를 닮은 무게티라는 정령과 마미와타가 그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꿈에서 본 것처럼 마미와타를 그립니다. 마미와타는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뱀을 거느린 무서운 여신이죠. 마미와타는 콩고강 전역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정령입니다. 이 땅의 외부 종교를 전하러 온 선교사들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마미와타에게 닭의 머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어 마미와타. 그래서 이들은 인어가 사는 강과 급류를 두려워합니다. 마미와타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Uoga na mamiwata. Yeah, we are very scared of mamiwata because he can kill people. Yeah, chew and kill them. So he can take your brains. All brains. Yeah, take your blood. You die. 와게니아족 사람들은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마미와타가 사는 급류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들은 강의 안개가 자욱할 때 마미와타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용기 있고 강인한 남자만이 급류를 이기고 큰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군다 인데요 반가우세 아로레사간 아리군다 인데요 반가우세. 풍성한 강과 숲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콩고 열대림에 사는 과일박쥐입니다. 해마다 10월 말 우기가 시작될 쯤 과일 박쥐들은 4,000km의 긴 여정에 돌입합니다.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되고 다시 수십만, 수백만 마리로 늘어납니다. 위치와 시기를 어떻게 알고 이동하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녀석들은 잠비아의 외딴 늪지대인 카산카로 집결합니다. 날개폭이 1m가 넘는 거대 박쥐인 과일 박쥐. 몸집이 커서 좁은 동굴이나 나무 구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삽니다. 콩고 열대림에 흩어져 살던 과일 박쥐들은 콩고강 상류인 이곳 카산카를 새로운 거처로 삼고 2달 가까이 머뭅니다. 이곳에 모인 과일 박쥐는 무려 800만 마리. 언제부터 이곳에 박쥐가 날아오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이곳 사람들은 박쥐가 오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먼 숲에서 온 사악한 정령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Tapai fio vale irishani akufirpano nonga bantu filajana makonde mabananas. Wasanga filia makonde na filaja fimirima we file ona ule ifyaku. They were eating this bananas, mangoes. Yeah. 이러한 문화가 지상 최대 포유류의 대이동이라는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일 박쥐가 대이동을 하는 시기,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밭을 일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인 카사바를 재배하는 농장에선 비가 올 때를 기다려 땅을 갈고 파종을 준비합니다. 자투리 천을 기워 만든 조각보처럼 농부들은 손으로 카사바 농장을 일궈냅니다. 텃밭의 과일나무는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과에서 누군가 먹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Awe tetimpa temirima yakwa tobona ushiyo. Chona ule fyakulya ni nsofu. Nsofu shali tuteke mfine sana. Tatukwate fyakulya yo shiresa mukulya na mangwe. Nalikwete ocha di kalambe yankonde apa ni nsofu shapuisha. Nombe fita fikwete obwa fya yo filifye bwino. 농부들의 갈등은 비와 함께 시작됩니다. 10월 중순
계절은 우기로 바뀝니다. 비는 이곳에서 유일한 물의 원천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포유류가 물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코의 길이가 1m가 넘고 몸무게는 3톤에서 많게는 7톤까지 나갑니다. 코끼리는 모계 사회를 이룹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의 무리를 가장 큰 암컷이 이끕니다. 어미처럼 코끼리 암컷은 새끼가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이 시기엔 영역 다툼도 자주 일어나죠. 승부가 결정나면 두 집단은 화해를 합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코끼리의 뒷걸음질. 몸무게 7톤의 포유류가 상대에게 표하는 존경의 방식입니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 중 유일한 날짐승인 박쥐. 카산카로 집결한 800만 마리의 과일 박쥐는 몸속에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일제히 날아올라 콩고강 상류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박쥐는 하루 자신의 몸무게 2배에 달하는 2kg의 과일을 먹습니다. 이곳을 찾는 과일 박쥐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집단 내 갈등이 잦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리가 모자라 서로 몸을 포개고 잠을 잡니다. 그래도 가장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과일 박쥐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 길이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인 왕관독수리. 과일 박쥐가 오는 시기에 맞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과일 박쥐도 이곳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암컷의 90%는 임신한 상태. 그중 또 절반은 이미 새끼를 낳았습니다. 포식자들은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물수리도 이때는 과일 박쥐를 노립니다. 바닥에선 길이 4m의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과일 박쥐의 가장 강력한 천적은 왕관독수리. 원래 왕관독수리는 원숭이 전문 사냥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일 박쥐만을 집중 공략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과일 박쥐의 전략은 떼로 뭉쳐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크게 보여 포식자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러나 왕관독수리의 사냥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과일 박쥐는 이 시기 가장 얻기 쉬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왕관독수리 부부는 4년째 같은 자리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잘 키워냈습니다. 콩고 열대림에서 온 손님. 누군가에겐 피해를 입히는 사악한 정령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생명을 키워내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박쥐가 떠난 자리. 남은 자들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콩고강의 또 다른 상류지대인 방웨울루입니다. 물과 빛을 따라 흐르는 생명들의 움직임.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난 기이하고도 낯선 풍경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이 풍경의 중심엔 바로 물이 있습니다. 방웨울루는 물이 지배하는 땅, 물의 왕국입니다. 콩고강의 발원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습지인 방웨울루는 너비 38km, 길이 72km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입니다. 방웨울루는 원주민의 언어로 물이 하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습지에 수로를 내고 섬을 만듭니다. 물길을 따라 생명들이 날아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가장 큰 두루미인 볼망태 두루미. 펼친 날개 길이가 2m 넘는 큰 새입니다. 지구상 10,000마리에 불과한 볼망태 두루미 절반이 이곳 방웨울루에서 살아갑니다. 두루미가 지상 가까이 내려앉자 겁 많은 블랙 레추애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대향연. 물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광입니다.
블랙 레추에는 전 지구를 통틀어 오직 방웨울루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곳에 사는 블랙 레추의 수는 50만 마리. 이들이 개체수를 늘리며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천적인 표범도 사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퍽거리는 습지는 사자가 뛰어다니기엔 악조건이죠. 방웨울루는 또한 고대 새들의 땅입니다. 부리가 말의 안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안장부리 황새. 학자들은 가장 진화가 덜 된 조류로 키 150cm의 이 새를 꼽습니다. 큰 바람은 큰 새를 부릅니다. 안장부리 황새와 키가 비슷한 이 새는 슈빌입니다. 이 새가 학계에 보고된 건 19세기 말. 알려진 생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금기시할 만큼 이 새를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새들이 살아가는 방웨울루는 하마들의 땅입니다. 습지의 왕인 하마는 습지에 길을 내고 웅덩이를 만듭니다. 무게가 3톤 넘게 나가죠. 하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마만큼 슈빌도 습지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슈빌은 사냥 솜씨가 뛰어납니다. 물고기는 물론 뱀, 거북, 심지어 새끼 악어까지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하마가 있어도 슈빌은 개의치 않습니다. 초식동물인 하마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곳 사람들은 슈빌을 우프망 바우라고 부릅니다. 작은 동물을 죽이는 새라는 뜻이죠. 우프망 바우의 조용하고도 은밀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메기. 메기가 숨쉬기 위해 내뿜는 공기방울은 사냥꾼에게 좋은 신호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슈빌은 참고 기다립니다. 넓은 발로 소리 없이 습지를 이동하는 슈빌. 흡사 시조새를 연상케 하는 슈빌은 뛰어난 사냥술로 이곳에서 수만 년을 생존해 왔습니다.
우기가 끝나가는 6월. 습지에 물이 가득 차면 연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장엄한 장관을 볼 수 있는 건 단 2달에 불과합니다. 연꽃은 슈빌과 어부들의 기이한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가장 많은 이 시기, 사람들은 물가에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물고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이들이 즐겨 잡는 건 메기입니다. 메기가 올라오는 길목에 도랑을 파고 통발을 칩니다. 하룻밤새 수십 마리의 어린 메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저장고가 따로 없는 이들은 잡은 고기를 햇볕에 널어 말립니다. 해 뜰 때 시작된 어부의 아침 일과는 오전 7시면 모두 끝이 납니다. 안악은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주식은 카사바. 가루를 반죽해 덩어리로 만들어 먹습니다. 슈빌이 찾아오는 건 이 즈음입니다.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시기, 사람과 슈빌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는 일상처럼 조우합니다. 사람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슈빌. 슈빌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됩니다. Cyari kwato tunama tuikala mu menshi turiho tunama tuikala mu menshi tatukula sana tupera tufimoso twami chile itali twa black so tatupalama ko chile lile sabi nga twapalama ko kukatopo mulo mo fira fine pa kabu tukalimo limo no kufatura fuira para pen 방웨울루가 가장 아름다운 이때, 슈빌도 사랑을 시작합니다. 우기가 끝나는 6월, 이들의 번식기가 시작됩니다. 슈빌 한 쌍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관찰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슈빌의 키스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늪에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슈빌은 그다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수달을 놓친 분풀이일까요? 슈빌의 이러한 행동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학자들 사이에서 슈빌이 숲에 사는 황새와 바다에 사는 펠리컨을 잇는 진화의 고리가 아닐까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전혀 다른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류 중에선 유일무이한 종이죠. 슈빌을 놀라게 한 건 모니터 도마뱀입니다. 슈빌이 도마뱀을 쫓습니다. 그러나 매번 사냥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건기가 되면 방우에 오르는 물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물의 왕국에서 살던 모든 생명들은 물을 찾아 이동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빠진 초지에 불을 놓습니다. 동물을 잡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죠. 물의 왕국에선 물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람들도 이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물을 찾아 물고기를 찾아 사람들의 평온을 가로지릅니다. 자전거에 실린 장대 하나, 아이들이 든 그릇 몇 개가 이들 세간의 전부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습지를 통과하려면 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블랙 레츄애들도 먹이를 찾아 1년에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옮겨 다니죠.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 정착합니다. 블랙 레츄에도 새로운 터전을 찾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동물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물은 시간을 만들고
삶을 지배합니다. 콩고강 4,700km의 장대한 물줄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람과 산맥이 만나는 바로 이곳입니다. 높이 260m의 칼람보 폭포를 이곳 사람들은 신성한 뱀의 꼬리라고 여깁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은 탕가니카 호수로 흘러듭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탕가니카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72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입니다. 천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엔 대규모 지각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땅이 융기에 엄청난 물이 가둬지면서 지금의 탕가니카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대한 바위산인 카펜부아가 탕가니카 호수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카펜부아가 뱀의 머리라는 것이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사람들은 뱀이 이 호수를 만들고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뱀의 혼이 깃든 탕가니카 호수는 사나운 동물들이 털을 잡고 사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물에 뛰어듭니다. 물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입니다. 물 속엔 호수만큼이나 오래된 고대 물고기가 있습니다. 폐어라 불리는 이 물고기는 폐로 호흡을 하는데 숨을 쉬기 위해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진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물고기죠. 탕가니카 호수는 수심이 최대 1,500m에 달합니다. 호수라기보다 바다에 가깝죠. 속을 알 수 없는 콩고강처럼 이 호수도 깊습니다. 콩고강에서 미처 보지 못한 자연의 흐름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지 모릅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살아있는 진화의 공간입니다. 고대 모습을 간직한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한 물고기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성의 주인이라 불리는 이 물고기는 번식 전략이 독특합니다. 돌밭에 있는 특이한 구조물은 성주인 물고기가 쌓은 모래성입니다. 입으로 모래를 물어다 최대한 높게 성을 쌓습니다. 높은 바위에 크게 쌓아야 암컷의 간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는 사방에 트여 있어 천적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부모들은 하루 종일 보초를 섭니다. 새끼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물고기는 아예 입안에 넣어 키웁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우스 브리더입니다. 마우스 브리더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를 입안에 넣습니다. 새끼들이 모두 다 자랄 때까지 부모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잠시 새끼를 풀어놓다가도 어디선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새끼를 입안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도 한계는 있습니다. 새끼가 점점 커지면서 입안에 다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남겨진 새끼는 잔인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돌밭에 알이 빼곡합니다. 구피의 알입니다. 구피는 몸 크기가 90cm에 달하는 큰 물고기입니다. 암수는 번갈아가며 보초를 서고 수시로 알에 산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침입자가 나타나면 구피는 온몸으로 맞섭니다. 그러나 포식자들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호수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구피알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호수의 강력한 포식자인 자라. 자라가 노리는 것도 바로 구피의 알입니다. 그러나 방어선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피는 큰 몸집을 이용해 힘으로 자라를 밀어냅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저항 앞에 자라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구피가 어느 돌바닥에 알을 낳는지 잘 압니다. 구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죠. 정확하게 구피의 산란터에 그물을 칩니다.
부모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알들은 무사히 부화했습니다. 어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부화한 새끼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한 마리의 새끼라도 더 살리려는 구피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어느새 눈과 내장이 보일 만큼 새끼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드디어 새끼들이 넓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곁엔 여전히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양육법이 구피를 번성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그물에 구피가 걸려들었습니다. 어미를 잃게 두면 새끼들은 자구책을 펴니다. 공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이죠. 민물 생태계에선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는 바다고기인 청어류에서 나타나는 피시볼이라는 생태 현상입니다. 바다고기의 생존 전략까지 빌어왔지만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진 못합니다. 독특하고 치열한 생존 전략이 풍요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은 그렇게 순원합니다. 호수와 습지에서 발원한 물은 실핏줄처럼 흐르고 흘러 열대림과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은 하나의 강으로 흐릅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강입니다. 강은 나무의 바다를 품습니다. 이곳은 유인원의 땅입니다.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 등 사람과로 분류되는 유인원 가운데 오랑우탄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손을 자유자재로 쓰고 도구를 쓰며 놀이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숲에서 최초의 인류가 두 발로 걸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광활한 콩고 열대림, 인류가 떠나온 숲. 이 숲엔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